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대요. 총각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살았지요. 하루는 총각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집을 떠나 색시감을 구해오자.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집신도 새로 삼아 둘러매고 먹을 것도 좀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쌀독을 열었더니 이게 웬걸? 곡식이라고는 달랑 좁쌀 한 톨뿐인 거예요.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좁쌀 한 톨을 갖고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건네며 말했지요. 이걸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막 주인은 좁쌀을 받으며 생각했지요.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받네. 이깟 좁쌀로 무얼 한다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돌려주세요. 주인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아, 그 좁쌀요? 이를 어쩌나. 밤새 쥐란 놈이 홀라당 먹어버렸는데. 내 다른 걸로 드리리다. 안 돼요. 그 좁쌀이어야 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좁쌀을 먹은 쥐라도 내놓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주었어요. 총각은 쥐를 보따리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은 주인 안악에게 쥐를 맡기며 말했어요.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세요. 안악은 별 이상한 총각도 다 있네 생각하며 광에다 쥐를 넣어두었어요. 그러자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안악에게 말했어요. 제가 맡긴 쥐를 돌려주실래요? 쥐요? 이를 어쩌지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그만 잡아먹었는데. 대신 다른 쥐를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총각이 펄펄 뛰며 말했지요. 그 쥐가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었단 말입니까? 그 쥐가 없으면 내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내놓으세요. 안악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보따리에 고양이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이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걸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다가 마구간에 넣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말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발톱을 세우며 가르랑거렸죠. 말은 말대로 놀라 앞발을 들고 공중대다가 고양이를 밟아 죽였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요.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다네. 내가 얼른 다른 고양이를 구해드리리다. 그러자 총각이 팔짝팔짝 뛰며 말했어요. 그게 어떤 고양인데 밟아 죽였단 말입니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내주었어요.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주막에 들러 말을 맡겼어요.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묶어 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 말을 넣었어요. 그러자 말이 소를 보고 놀라서는 앞발을 치켜들고 히히힝 울어댔어요. 소는 소대로 놀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뿔로 말을 받아버렸지요. 다음날 주인이 쪼르르 달려와 말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였답니다. 다른 말을 드릴 테니 그걸 갖고 가세요. 총각이 길길이 뛰며 소리쳤지요. 내 말이 죽었다고요? 싫습니다. 다른 말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말을 죽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별 수 없이 소를 내주었지요. 총각은 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어느새 한양인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 거예요. 총각은 주막에 들러 소를 맡겼지요. 주인은 소를 자기네 집 소 옆에 잘 묶어두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인집 아들이 총각의 소를 자기네 소로 잘못 알고 장에 내다 판 거예요. 다음 날 총각이 소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괜찮다면 저희 집 소를 대신 가져가세요. 총각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꼭 내 소여야 합니다.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어요? 소를 찾으러 장에 가는 수밖에요. 주인이 물어 소를 사간 곳을 알아보니 바로 정승댁인 거예요. 그날이 마침 정승댁 딸 생일이라 잔치에 쓰려고 사간 거지요. 총각은 곧장 정승댁으로 찾아가서 다짜고짜 소를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하인은 나가라고 밀치고 총각은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 그만 몸싸움이 벌어졌지요. 때마침 정승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무슨 까닭인지 물었어요.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정승이 말했지요. 네 사정은 잘 알겠다만 이미 먹은 소를 어찌란 말이냐. 총각은 딱 잡아떼며 말했어요.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정승은 기가 탁 막혔어요. 그럼 내 딸을 달라는 말이냐? 정승은 허허허 헛웃음을 지으며 찬찬히 총각을 뜯어보았어요. 보아하니 옷차림은 볼품없지만 말하는 폼이 야무지고 두 눈은 총명한 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정승이 점잖게 말했지요. 정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바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각시가 된 이야기랍니다. 도리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아이와 두꺼비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도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잘 크라고 도리고 두꺼비는 두꺼비처럼 오래 살라고 두꺼비였지요.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씩 나눠 먹었대요. 그런데 두꺼비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두꺼비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지 뭐예요. 게다가 얼마 안 있어 두꺼비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제도 없는 두꺼비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지요. 두꺼비는 고아가 되어 텅 빈 집에서 날마다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한 도리가 아버지께 빌었어요. 아버지, 저 불쌍한 두꺼비를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집도 비좁아서 안 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도리는 묘한 꾀를 하나 냈어요. 도리네 집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저 한 벌이 있었어요. 그걸 아버지 몰래 가져다가 장독대 밑에 숨겨뒀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요. 은수저가 없어진 걸 알고 아버지가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도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두꺼비가 잃은 물건을 잘 찾는 재주가 있으니 은수저도 틀림없이 찾아낼 거예요. 오, 그래. 그럼 어서 두꺼비를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만약 두꺼비가 은수저를 찾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여부가 있겠느냐. 은수저만 찾으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놓고 도리는 두꺼비를 찾아가서 단단히 일렀지요. 우리 아버지가 은수저 있는 곳에 묻거든 다른 소릴랑 말고 장독대 밑에 있다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터이니. 두꺼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마 했지요. 두꺼비는 도리를 따라 도리네 집으로 갔어요. 오, 두꺼비야. 은수저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가르쳐 다오. 도리네 아버지가 묻자 두꺼비는 도리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했어요. 네, 그건 장독대 밑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장독대 밑에서 은수저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두꺼비를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도리는 이제야 소원을 이룬 거지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아무데 사는 두꺼비라는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지. 응, 나도 그 소문을 들었네. 이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마침 그때 임금님은 옥새를 잃어버리고 근심에 잠겨 있었죠. 두꺼비라는 아이만 있으면 옥새도 찾을 수 있겠군. 여봐라, 얼른 두꺼비라는 아이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이 두꺼비 사는 마을로 와서 다짜고짜 두꺼비를 잡아 대궐로 데리고 갔어요. 오, 네가 두꺼비냐? 열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동안 옥새를 찾아내도록 하여라. 찾아만 주면 큰 상을 내릴 테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평생 옥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니라. 임금님의 말을 듣고 두꺼비는 기가 탁 막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도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꺼비는 할 일 없이 임금님이 마련해 준 집에 틀어박혀 밤이나 낮이나 꼼짝도 않고 지냈어요. 꼼짝을 하려니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지낸 지 8회째 되는 날
두꺼비는 방에 가만히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웬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넙죽 절을 하더니 부디 용서해다오. 내가 바로 옥새를 훔친 도둑 문풍지란다. 내가 내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뭘 더 숨기겠느냐. 그 옥새는 대궐한 연못에 빠뜨렸으니 찾아서 임금님께 드리라는 말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옥새를 훔쳐간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어요. 도둑 문풍지가 집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거죠. 이튿날 두꺼비는 임금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 옥새가 있는 곳을 알아냈느냐? 예, 옥새는 연못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물을 퍼내니 아니나 다를까 연못에서 옥새가 떡 나오지 않겠어요? 두꺼비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고 도리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갔지요. 고향에 가는 길이 또 일이 터졌어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자 속에 내가 뭘 숨겼는지 알아봐줘라. 열흘 셀 동안 못 맞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산적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다 도리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잣말로 아,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했지요. 그랬더니 산적이 일곱, 여덟, 아홉 세다 말고 과연 놀라운 재주로구나 하면서 상자 뚜껑을 여는데 거기에는 다름 아닌 두꺼비 한 마리가 돌멩이에 눌려있지 뭐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말이 바로 맞은 거지요. 그래서 두꺼비는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잘 살았대요. 아직까지 저 시골 마을에서 잘 살고 있대요. 새끼 벤 황소.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하냐고요? 아니에요.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거지요.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지 뭐예요.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했지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되었지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갔어요.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지요. 여보게, 무거운 나무찜은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지요. 결국 나무꾼이 내기 장기에 지고 말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내기에 졌으니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지요. 세상에 암소도 아니고 황소를, 그것도 새끼를 뵌 것을 가져오라니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지요.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쟤깐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벤 황소를 구해와.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 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고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오.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지요. 나무꾼의 어린 아들도 걱정을 했지요.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 네가 어찌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열심히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죠.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어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벤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느라 나올 수 없습니다. 예끼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뵙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지요.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원님은 내기 장기는 두지 않고 고을을 잘 다스렸답니다. 방귀부흥과 오이씨. 옛날 어느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마을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잔칫날이었거든요. 신랑은 씩씩하게 잘생겼고 색시는 달님처럼 고왔어요. 밤이 되어 신랑과 색시는 꼭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예쁜 아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잤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색시는 선녀처럼 예뻤지요. 그런데 선녀처럼 예쁜 색시가 그만 방귀를 뿡 하고 뀌었대요. 방귀를 뀌었어? 신랑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는데 색시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버릇없이 방귀를 뀌다니. 신랑이 버럭 화를 냈어요. 용서할 수 없소. 당장 나가시오. 방귀를 낀 죄로 색시는 그만 쫓겨났지 뭐예요. 색시는 울며 울며 쫓겨났어요. 어디 가서 사나? 무얼 먹고 사나? 색시는 혼자 외딴 마을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쫓겨난 색시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여러 달이 지나 색시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빠를 닮아 씩씩하게 잘생긴, 엄마를 닮아 달님처럼 환한 사내의 아기였어요. 이름을 또리라 지었지요. 엄마가 된 색시는 또리를 알콩달콩 잘 키웠어요. 또리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9살이 된 또리가 밖에 나갔다가 울며 울며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물었지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려요. 이리 오렴. 엄마가 얘기를 해주마. 엄마는 아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새색시였을 적에 방귀를 뿡 뀌어 신랑한테 쫓겨난 이야기를 말이에요. 또리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방귀 낀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어요. 그러더니 또리는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섰대요. 오이씨 한 대를 옆구리에 차고서 말이에요. 또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 걷다 정승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닿았어요. 오이씨 사려! 오이씨 사려!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또리는 어슬렁 어슬렁 외치고 다녔지요. 오이씨라고? 저녁에 심는다고? 이튿날 아침에 따먹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한 어른이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리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그 바람에 온 마을이 시끌시끌 소란해졌어요. 그래서 낯선 오이씨 장수에 대한 소문은 정승에게까지 전해졌대요. 거짓말쟁이 오이씨 장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정승이 명령했어요. 그러자 또리는 꼼짝없이 잡혀갔지요.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를 판다는 거짓말쟁이가 너냐? 정승이 물었지요. 그렇습니다. 와! 와! 둘러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다니.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정승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이놈!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딱 그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아라. 정승은 눈을 부릅떴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눈을 부릅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정승이 물었지요. 이제껏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사람이 이 오이씨를 심어야만 오이가 열립니다. 또리가 말했어요. 뭐?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정승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또리는 속으로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어찌해서 아버님은 방귀 낀 죄를 씌워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까? 그 말에 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놀랐지요. 정승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대요. 슬기롭게 자랐구나, 내 아들아. 정승이 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뒤 어떻게 됐냐고요? 또리는 정승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통버선 신고 갓근 조이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어요.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지요. 만보가 어서 일어나거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다. 어서 서둘러.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 좀 보세요. 글쎄 입을 오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거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건너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 공부나 할래요. 예끼 녀석아. 내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괜한 핑계 대지 말고 어서 가자. 농사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지요.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딴전만 피웠어요. 심심한데 호두기나 만들어 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두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헤헤, 저기 점내가 있네.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냉이를 캐고 있는 점내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냅다 새총을 쏘았어요. 만복이 너 가만 안 둘 테야. 놀란 점내가 울상이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도 새총을 맞을까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렴. 에이, 일하기 싫은데. 만복이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지요. 그런데 한눈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니 밭고랑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눈을 감고 가라도 이거보다 낫겠다. 으유.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았지요. 다음 날도 만복이는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아버지, 저도 글 공부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지 딴 점 피우면 안 된다. 우와, 이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일을 안 해도 되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했지요.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어요.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지요. 하늘천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슬슬 몸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머리야. 꼭 끼는 통버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했어요. 꿇어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지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게 너무 지겨워서 자꾸 하품만 나오지 뭐예요. 아이 참,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닌걸. 그래도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만복이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에고 하우 나 죽겠다. 만복이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요. 들에서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정말 신바람이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라도 한 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만복이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 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죠.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 우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 듬뿍 쳤지. 만복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래, 난 글 공부보다 농사 짓는 게 더 좋아. 만복이는 통버선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만복이는 까불까불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우와, 향긋하기도 해라. 코를 벌름벌름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었지요. 우와,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글 공부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공중공중 뛰어오는 만복이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버지, 다시는 글 공부한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들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안 된다, 안 돼. 농사일이 실증나면 또 글 공부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관두거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만복이는 이제 글 공부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 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후 어쩌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보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버섯 신고 가끈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탕탕 으름장을 놓았대요. 왕굴장굴대. 옛날 어떤 마을에 왕굴장굴대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굴장굴대는 과거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주인집 아들은 따그닥 말을 타고 왕굴장굴대는 말고삐를 잡고 성큼성큼 걸었지요. 왕굴장굴대와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났어요. 이랴! 이랴! 왕굴장굴대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몰았지요. 이 무슨 고생이람. 과거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좋겠구나.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투덜댔지요.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아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밥 광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는 거예요. 왕굴장굴대도 무척 배가 고팠는데 말이죠. 서방님, 저도 배가 고파요. 이놈아, 양반이나 배가 고프지 머슴도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왕굴장굴대를 윽박지르더니 계속 자기만 먹었어요. 한참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똥을 누러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놨지요.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왕굴장굴대가 말했어요. 서방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밥이 똥이 되긴.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모두 똥이에요. 아이고, 웬 똥이냐? 그것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갔지요. 고개를 하나 더 넘으니까 떡장수가 보였어요. 왕굴장굴대야, 떡 하나만 사와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런데 왕굴장굴대가 떡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오네요.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리니? 머리가 가려워 득득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그걸 찾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떡도 왕굴장굴대가 먹었지요. 또 한 곡에 넘으니까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네요. 왕굴장굴대야, 죽 한 그릇만 사와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 그런데 왕굴장굴대가 죽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오는 거예요.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휘휘 젓니?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더니 코가 한 덩이 빠졌어요. 그걸 건지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그래서 죽 한 그릇도 왕굴장굴대가 먹었지요. 주인집 아들은 꼬르륵 왕굴장굴대는 꺽꺽 그러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왕굴장굴대야,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어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나무장수 하나가 나무를 지고 무거워서 쩔쩔매며 지나가는 거예요. 왕굴장굴대는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말을 주워버렸어요.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보니 왕굴장굴대가 한 손으론 말고삐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론 코를 감싸준 채 눈을 감고 서 있는 거예요. 말은 어디 두고 너만 서 있니? 왕굴장굴대는 깜짝 놀란 채 하며 대답했어요. 말이 어디 갔지? 도련님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 왕굴장굴대 때문에 떡도 죽도 못 먹었지. 이제 말까지 잃어버렸지.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왕굴장굴대 등에다 이렇게 써서 집으로 돌려보냈죠. 왕굴장굴대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왕굴장굴대를 때려 죽여라. 왕굴장굴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스님이 등에 씌어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왕굴장굴대가 들으니 집으로 가면 곧 죽게 생겼거든요.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말을 줬더니 그만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구나. 스님은 왕굴장굴대의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었지요. 왕굴장굴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어요. 왕굴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왕굴장굴대의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거참 이상하다. 주인은 갸웃갸웃하면서도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왕굴장굴대는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지요.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야 할 왕굴장굴대가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들을 시켜 왕굴장굴대를 꽁꽁 묶었어요. 그러고는 망태에 넣어 강물에 던지게 했지요.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강가의 나무에 걸렸지 뭐예요.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말에 그릇을 가득 실은 그릇장수가 다리를 절며 지나가네요. 왕굴장굴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아하 좋구나, 내 다리가 다 나았네. 그릇장수는 궁금해서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망태 속에서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하고 있으면 다리가 낫는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멀쩡하게 나았지 뭐예요?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장수는 왕굴장굴대를 꺼내주고 자기가 망태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왕굴장굴대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그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어요.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주인님 덕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뜨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솥을 쓰고 줄레줄레 강으로 들여가 버렸대요. 왕굴장굴대는 그릇 장수를 망태에서 꺼내주고 그릇이랑 말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줘서 보냈지요. 그리고 기와집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